사전에도 그렇게 뭔가 딱 이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직책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무리들을 이끌어서 어떤 목적지를 끌고 가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런 설명보다는 사실은 그 인터넷에서 이런 밈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게 되게 명쾌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스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지시만 하죠. 지시만 하고 안 되면 이제 질책하고, 그런 것들 이제 보스라고 이제 저희가 부른다면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미션을 완수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하고요. 이런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되게 많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리더십이라는 거를 교육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 보면 이제부터 너가 팀장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런 리더 자리를 이제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게임 하면서 리더십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뭐 제가 좋아하던 게임 중에 와우라는 게임이 있는데, 와우에서 공대장이라고 하는 그 40명에서 한 25명 되는 플레이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어려운 미션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현재도 이제 회사에서 업무에서 팀의 리드 아니면 어떤 본부의 조직의 리드를 하면서, 리더십이 사실은 어떤 일을 이끌어 나가는 추진력이라던가 그런 카리스마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자리더라고요. 주변에서 지지와 도움이 없으면은 리더는 사실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다 못 찾았는데, 어떤 그림을 보면은 그 절벽 벼랑 위에 그 나무 판자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다이빙 때처럼 있고, 그 끝에 이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고, 그 나무 판자가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밟아주고 있는 사람들이 팀 멤버들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주는 초정자들이 없으면 그냥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리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리더의 그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인내심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거나 이제 계속 뭔가 일 진행 상황을 물어보곤 하면 일이 오히려 더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직장에 있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창업자 분이 CTO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기술본부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일하는 걸 한 1, 2년 정도 보시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참고 기다리시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뭔가 일이 잘 자기 속도대로 진행이 안 되면 못 참아서 계속 재촉하고 물어볼 것 같은데 끝까지 기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진행된다고 뭐 계속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기다리는 게 덜 힘들 텐데, 보통은 이제 그런 중간 보고들이 잘 없으니까 답답해하게 마련인 것 같고요. 근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속속들이 좀 알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있으면 매일같이 뭐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 그리고 언제쯤 끝나겠다, 뭐 일정 내에 끝나겠다, 아니면 조금 딜레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습득하면은 인내심이 뭐 겉으로 보이기는 인내심이겠지만 사실은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인내심을 리더십의 자질로 이제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진행되는 그 정도라던가 아니면 팀의 생산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해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지 않으면 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그 리더분들 보면은 사실 팀을 잘 살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을 계속 살피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들을 이제 계속 가까이서 보다 보면은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의 자질 중에 이제 저는 듣고 관찰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부분은 사실 게임할 때도 많이 배웠죠. 게임 그 조그만 화면 안에서 뭐 그 플레이어가 뭐 거의 40명, 뭐 적게는 25명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각각이 뭘 하는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듣고 관찰하는 능력이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더십의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테크 리더십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테크 리더십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 리더십 사전 정의에서 봤을 때 어떤 직책을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크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그 직책에는 뭐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CTO나 뭐 CIO 아니면 이제 엔지니어링 VP 아니면 뭐 작은 팀의 그런 기술 테크 리드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테크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테크 리더십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가장 뭐 크게는 기술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 회사의 이제 비전에 맞춰서 기술 조직이 어떻게 그 비전에 발맞춰서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들. 이게 또 너무 허무맹랑하면 안 되고 주어진 자원 내에서 그리고 적정한 시점에 그리고 적당히 기술을 이제 빌려오기도 하고 그 부채를 쌓는다고 하는데 부채를 쌓으면서 혹은 갚으면서 제품 고도화에 기여를 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이제 한 역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조직은 뭐 아직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닫혀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조직은 그 안에서만 소통하고 외부 조직과는 이제 소통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조직에 속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테크 리더십이 먼저 나서서 조직 내에 이제 이런 정보, 기술 조직과 비기술 조직 간의 정보 순환을 계속 촉진시키는 역할을 계속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서 가장 큰 갭은 사업 조직과 기술 조직 간의 그 이해도 차이인데 이런 부분들을 브리징하는 역할을 테크 리더십이 수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매니지먼트도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개발자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요즘 MZ세대들 경우에는 개성도 강하고 그리고 세대 간의 이제 충돌들도 조금씩 목격되고 있고 그래서 팀 내에 이제 불화가 없도록 팀을 잘 운영하는 그런 휴먼 매니지먼트 영역의 일들도 테크 리더십의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단순히 뭐 인력 관리를 하는 거를 떠나서 요즘은 멘토링이나 뭐 코칭 이런 것들을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주니어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그런 관리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하지만 기술 조직은 이제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구현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프로덕트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스펙이나 아니면 이제 투입해야 되는 비용들이나 뭐 일정들 그리고 런칭하고 난 뒤에 성과 같은 것들도 놓치기 쉬운데 런칭하고 난 이후에 성과들도 계속 봐주는 게 테크 리더십이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테크 리더십 중에서 뭐 이제 CTO에 대한 역할, CTO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요. CTO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CTO의 역할은 뭐 찾아보시면 진짜 엄청 많은 글들이 있어요. CTO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CTO는 어때야 된다. 심지어는 CTO를 어떻게 채용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온갖 이제 그런 CTO 주제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아티클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CTO는 기술자라기보다는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기술 관점에서 이제 사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C레벨이라고 부르는 C수윗들 경영진들 내에서 기술 관점에서 사업을 보고 그 같이 대표 포함 경영진들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때 의견을 내는 한 축을 담당하는 게 CTO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CTO는 뭐 타이틀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듯이 최고 기술 책임자가 돼야 됩니다.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CTO를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CTO 역할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제품 구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떤 기술 트렌드나 아니면 지금 현재 기술 조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 이해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테크 에반젤리스트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어떤 이제 기술 제품이거나 기술 회사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도 채용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의 그 기술력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테크 에반젤리스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시장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CTO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엔지니어들은 CTO를 정신적 지주로 생각합니다. 뭐 자기의 롤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은 것 같고, 자기 커리어의 이제 마지막으로 CTO를 생각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많죠. 그래서 조직 내에 이제 엔지니어들의 정신적인 지주,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도 CTO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또 CTO의 그 T가 테크놀로지의 약자잖아요. 근데 뭐 몇 년 전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CTO는 테크놀로지 오피서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오피서가 돼야 된다라는 짧은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제 그 글의 요지는 이제 세상이 기술로 이제 모든 게 다 바뀌는 세상이 오니까 테크놀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로서 트랜스포메이션 오피서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글을 썼는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티클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더더욱 사실 뭐 모든 영역에서 기술로 변화들이 지금 먼저 주도되고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CTO가 그 기술로 이제 기술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런 모든 사내 액티비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오피서라는 타이틀도 나름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CTO의 역할을 조금 더 이제 업무 측면에서 더 써봤는데요. CTO가 이제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저는 아까 테크 리더십이 사내 정보 순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서 기술 조직과 사업 조직 간의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들도 이런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심지어 제일 싫어하는 건 이걸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뭐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를 이해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더 나은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처음 일을 맡기는 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제 완전 획기적인 솔루션을 이제 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사의 사업 방향이랑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맥락을 충분히 기술 조직에 계속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노력은 하는데 계속 한 템포씩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논의 단계에서는 아직 이게 쿠킹이 다 안 됐으니까, 이제 확정되지 않은 일이니까 괜히 이런 정보를 전달해서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겠다, 내지는 이제 지레 겁먹을 수도 있죠. 지금 당장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또 새로운 걸 뭐 듣기만 해도 뭔가 덩치가 커 보이는 일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은 겁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얘기해야겠다라고 아껴놨다가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건 좀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꽤 자주 들어서 혹시나 이제 그런 역할을 계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자주 공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반대가 되는 경우인데요. 그 디자이너를 예를 들면은 디자이너와 이제 개발자가 협업을 할 때 보면 어떤 것이 이제 되고 어떤 것이 안 된다라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고 구현이 안 된다라는 감이 잘 없잖아요, 개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은 뭐 레퍼런스 들고 와서 이제 이거랑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밖에 할 수 없게 돼요. 이제 그거는 그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눈으로 본 것들 들고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다른 조직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조직에서 사업 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 디자인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기술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그 바운더리를 알고 일을 진행한다는 거는 그 전체 조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CTO는 이 사업 조직과 기술 조직 간의 이런 이해도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정보 순환을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내부 고객을 위한 뭐 CS 역할이라고 썼는데, 내부 고객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이제 직원들이죠. 직원들인데, 기술 조직이 좀 닫혀 있는 조직이라는 뭐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비록 엔지니어들은 CTO를 이제 자기들의 뭐 대변인 내지는 뭐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또 기술 조직이 아닌 이제 타 조직 사람들도 CTO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렇게 말 안 듣는 개발자들 어떻게 좀 말 좀 잘 듣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 직원들이 이제 기술 조직과 일할 때 이제 바라는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듣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술 조직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그런 CS 역할도 CTO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제가 그 CTO 얘기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오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술 리더십의 그 아까 중간에 보시면 CIO도 있거든요. 뭐 치프 이노베이션, 인포메이션 오피서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인포메이션 오피서가 아니라 이노베이션 오피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CIO, CTO 이런 기술 리더십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비단 뭐 CTO뿐만 아니라 뭐 모든 테크 리더십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겠지만, 지금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기술을 등에 업고 이제 새로 나오는 서비스들, 프로덕트들, 또 예전에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그 변화에 발맞춰서 회사도 같이 맞춰서 변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CTO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일한 지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일했었던, 뵀었던 CTO 분들 쭉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랑은 조금씩 다른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회사의 그 규모가 다 달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양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이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들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기술의 역할이 또 달라집니다. 기술이 뭐 초기에는 단순히 도구의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도구의 역할만 하다가 이제 조금 사업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사업을 이제 가능케 하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기술이.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기술이 이제 이런 사업을 이끌고 가는 드라이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뭐 기술 역할의 변화도 있고, 뭐 조직 규모나 사업 단계에 따른 변화도 있고, 뭐 시대에 따른 변화도 있어서 그 기술 리더십은 계속 이제 꾸준히 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밑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이제 기술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단순히 뭐 테크 매니저라고 해서 그냥 관리자죠. 관리자, 이거 언제까지 돼요? 뭐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 정도의 일을 하는 이제 그냥 관리자에서, 이제 그 다음에 비전과 로드맵을 이제 같이 만들어가고, 뭐 나가서는 뭐 개발 문화까지 같이 얘기하는 그런 테크 리더 역할을 하다가, 기술이 사업을 드라이브하기 시작하면은, 끌고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비즈니스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단계별로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주 그 스타트업, 완전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 요즘 뭐 3명만 돼도 스타트업 시작하니까요. 그때에도
뭐 한 명, 세 명 시작하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개발 담당하는 친구가 있죠. 이때는 뭐 개발팀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혼자 팀이니까요. 이때는 뭐 모든 걸 다 합니다. 정말 뭐 굳이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성장해서 기술 조직이 이제 10명 이하가 된다. 그러니까 뭐 한 10명까지 성장하게 될 때는 실무 역량을 가지고 그 시니어 엔지니어 역할을 겸하면서 팀도 이제 리딩하는 팀 관리자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사무실에 뭐 인터넷이 안 되면 인터넷도 고치러 가야 되고요. 뭐 프린터가 안 되면 프린터도 고치러 가야 되고, 그런 이제 IT 지원 역할까지 뭐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제일 빨리 만들어야 되는 MVP를 위한 그런 MVP에 맞는 아키텍처. 사실 이때는 아키텍처라고 할 것도 없는 뭐 단순한 구조겠지만 그런 MVP를 위한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스택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논의를 길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때 그 당시에 있는 팀원들 중에서 가장 개발 잘하는 사람이 익숙한 언어나 익숙한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경향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스택을 선정해서 만들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개발 중에 이제 뭐 주니어나 아니면은 다른 개발자들이 이제 어떤 이슈가 생겨서 개발이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나서서 트러블 슈팅 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개발 일정 관리라던가 뭐 다양한 어쨌든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발휘해야 되는 시기가 이 10명 이하 기술 조직에서의 테크 리더십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뭐 개발 문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직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사업 간의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걸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테크 리더십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 단계에 있는 테크 리더십들도 다들 인지는 하고 있을 텐데 사실 그럴 시간이 없는 단계이긴 합니다. 매일매일 이제 불 끄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쳐서 퇴근해서 이제 쓰러져 잠들고 그런 생활의 이제 연속이라. 근데 이제 점점 늘어서 한 50명까지 늘었어요. 50명까지 늘면은 이때가 되면은 이제 팀도 좀 나눠지고 그리고 약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기술 부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 기술 부채를 쌓으면 안 된다. 앞서 MVP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선택했던 결정들이 발목을 잡는데 이때 뭐 개발 역량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팀이라면은 이때부터 기술 부채를 이제 갚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평균적인 일반적인 상황의 그런 팀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정도 규모에서 기술 부채 청산을 생각한다는 거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기술 부채를 더 쌓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앞 단계에서는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기술 부채를 쌓았다면, 부채라는 생각도 없이 쌓았다면 지금은 관리하면서 쌓아야 되는 거죠. 좀 더 이율이 낮은 곳에서 빌려오는, 뭐 사실 자금을 이제 그 차입하는 거랑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부채라고 뭐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 잘 쓰면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입 관점에서 기술 부채 관리를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팀이 커졌으니까 개발 생산성 단위로 이제 팀을 보게 되죠. 개인의 생산성이 아니라 이제 그 개발팀의 어떤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팀들이 뭐 목적 조직이 있고 뭐 기능 조직이 있을 텐데 이제 팀별로 주어지는 일들은 사실 크게 뭐 다른 완전 새로운 일들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일들을 계속 한다고 보면 그 팀이 이제 예전에 한번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에 끝낼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개발자가 이제 두 자리가 됐으니까 팀도 여러 팀이겠죠. 이때쯤 되면 이제 개발 문화에 대해서 목마름이 이제 계속 목마름이 나타나는 시기이고요. 이때 개발 문화를 이 단계에 잘 갖춰놔야 향후에 이제 조직이 더 커졌을 때 그 개발 문화가 잘 전파되고 조직이 이제 건강한 개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인력 채용은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요. 인력 채용이랑 이제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50명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역할이 또 갑자기 확 달라지는데요. 더 이상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팀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능력이 이제 더 뛰어나신 분들은 이때까지도 계속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50명만 넘어가도 무슨 그 팀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정도만 알고 있지 어느 정도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는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대신 이제 내부를 살피기 힘들어지는 대신에 이제 조금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경영진이나 사업 쪽이랑 얘기를 더 많이 하면서 우리 회사의 기술 경쟁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뭐 특허를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 인수를 위한 다른 기업들을 이제 탐색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부족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어떤 다른 회사와 이제 파트너십을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강점을 더 이제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다거나 그래서 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일들을 이제 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큰 규모에서의 이제 아키텍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뭐 혼자 하진 않고 이 아키텍처를 보는 건 이제 각 팀의 리드나 뭐 시니어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다음 기술 부채를 갚아가면서 그 다음 새로운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때쯤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아키텍처도 지금 다시 2단계에서 다시 작성을 하게 되지만 조직의 아키텍처도 이때쯤 다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하는 거죠. 기술 조직이 어떤 구조로 우리 회사에 이제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구조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술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 조직이 타 조직과 어떻게 협업을 하게 되는지 그런 협업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때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이 되면 사실 100명 이상이라고만 써놨는데 뭐 개발자만 수천 명씩 되는 회사들도 있어서 제가 수천 명씩 되는 회사들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뭐 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최상위 기술 리더십도 CTO 혹은 뭐 다른 이름이더라도 이 한 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VP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따로 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CIO까지 포함해서 같이 두기도 하는데 엔지니어링 부사장이라는 개념은 좀 낯설죠. 낯선데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CTO 밑에 이제 기술 조직들이 많이들 있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거의 10중 8구 그런 것 같은데 CTO와 VP 엔지니어링의 차이를 찾아보면 CTO는 팀이 없고 VP 엔지니어링은 이제 엔지니어링 팀을 이제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CTO와 사실 그 엔지니어링 VP는 거의 밀접하게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 CTO의 다른 이름 그림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 차원에서의 이제 기술을 바라보는 역할도 CIO를 둠으로써 또 분리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술 조직이 100명 이상이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조직이 뭐 기술이 역할이 변화가 되는 과정이 도구가 처음에 이제 도구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 이제 조력자, 그다음 드라이버 이렇게 세 단계로 변한다고 했을 때 기술 조직이 100명 이상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기술이 뭔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때는 테크 드리븐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테크 리더십에서.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사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테크 드리븐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이때쯤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단계에서나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회사의 일로서 업무로서 본다면은 기술 조직이 100명 이상이 되고 이제 내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상위 기술 리더십, 테크 리더십 인력들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회사에 이제 기술력을 어필하고
회사의 그 대표 임원으로서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일단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이상의 조직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여기 뭐 지금 발표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